추가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례 2번 해서 그 13세기로의 여행이라는 이쪽 문제가 있어요. 네. 먼저 배경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회계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도 잠시 궁금해질 거예요. 자, 회계가 어쩌다가 생겼냐 하면은요, 무엇보다 이제 중세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세 시대에는 무얼 해서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무역입니다. 자, 그러면 무역을 하는데 우리가 유럽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세계 지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서유럽의 어딘가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배를 타고요. 사치품을 싣고 유럽에서만 나는 이러한 물건들을 싣고 무엇을 찾아가느냐? 이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나는 향신료.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뭐 후추나 계피, 육두구 같은 지금 우리가 마트 가면 흔하게 찾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귀족들에게 의해 소비되는 그러한 아주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 자체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넘어서 그래서 자, 인도로 가서 이 향신료를 사오게 돼요. 자, 사치품과 향신료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향신료를 싣고 어떻게 하냐 하면 유럽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어,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자, 제일 첫 번째, 바다에서 배를 항해하다 보면 이 당시에는 GPS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일기예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언제든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때요? 갑자기 해적을 만날 수도 있겠죠. 이 뼈다귀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해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적에게 털리고 나면 지금 내가 싣고 간 물건이나 내가 사온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뺏기니까 0이 되겠죠. 이런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즈니스에 대한 현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식회사사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조합의 형태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자본가가 이 모든 사업을 한 사람이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한 사람이 모든 수익도 갖게 되지만 반면에 어떤 위험도 있습니까? 자, 모든 위험을 혼자서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냐 하면 자, 자본가와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여럿이서 모여서 더 큰 사이즈의 사업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생기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본가가 세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갑돌이가 있고, 자, 갑순이가 있고, 자, 똘순이가 있어요. 자, 얘들이 각각 3분의 1씩 자금을 각출해서 이 사업체를 만듭니다. 자, 이 사업체를 만드는데 이 사업체에는 자, 이제 뭐 하죠? 배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캡틴, 선장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원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배에 들어갈 물건들과 보급품에 대해서도 이제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게 하나의 사업체가 돼요. 그래서 이 사업체 자체, 그냥 배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사업체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향신료 무역을 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지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느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게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냐 하면, 여러분, 회계장부라는 개념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체가, 이 배가 이 인도양을 거쳐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그 수익과 그 해당하는 비용들 다 계산하고 자산부채를 누구에게 보고한다? 지금 이 자본가들에게, 갑돌이 갑순이 똘순이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세 명이서 그 성과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장에게 보너스는 얼마나 줄 것이냐, 선원에게 월급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얼마나 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다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논의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회계장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회계장부라는 개념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연재해나 해적 같은 그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 자, 보험제도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 이러한 여럿이서 모여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실체, 법적인 어떤 실체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세 시대에 대항해 시대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시대에 비록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떤 신흥 귀족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뒷면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현대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의 그런 개념들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이 이 시기에 발달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세기로의 여행, 지금 책이 되게 재밌게 꾸며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25년 4월 2일, 자,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10억 원을 출자받고, 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폐 가치로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자받고 동양무역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자받는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주주가 그 자본가가, 자, 사업체, 즉 회사에 돈을 넣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증가합니까? 자, 현금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는 뭐가 증가하게 되죠?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 차변에 현금 얼마? 10억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대변에는 뭐라고 기록할 수 있나요? 자본이 증가했죠. 자본금이 10억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어떻게 됐어요? 현금이 10억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알이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생겼습니다. 자, 25년 4월 3일 날에 A씨는 사업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 사채업자들로부터 10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1번까지 했을 때 재무 상태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재무 상태를 한번 그려보면, 자, 4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금이라는 자산이 얼마 있었어요? 10억인데, 그런데 뭐가 더 생겼습니까? 자, 얘는 뭐였다? 자본에 해당했었고,
이렇게 자, 사채업자는 뭐라고 했죠? 자, 금융기관과 같은 채권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얘들은 자, 타인 자본을 구성합니까? 자기 자본을 구성합니까? 자,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인 자본, 즉 부채 항목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채업자들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다라는 것은 그건 뭐가 증가한 거다? 타인 자본, 즉 부채가 10억 원만큼 증가한 거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차입금이라는 항목 사용하고요. 얘는 성격이 뭐다? 부채다. 부채가 얼마? 10억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10억이라는 현금이 증가했는데 자, 어느 부분이 증가했어요? 자, 부채가 10억이 증가하게 되죠. 자, 차입금의 형태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이 조달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월 3일까지 봤을 때 총 조달된 자금은 얼마인가요? 자, 여기서 10억 그리고 여기서 10억 해서 회사 내부에 총알이 얼마가 있다? 현금이 이제 20억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25년 4월 4일 자, A씨는 자, 현금 20억 원으로 뭘 했습니까?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할 의도가 있다? 판매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게 바로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라는 건 뭐죠? 자산부채 자본 중에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얼마어치? 20억어치죠. 그러면 이 대가로 뭐가 나갔어요? 나에게 있는 현금이 20억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현금 20억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돼요. 자, 25년 4월 5일 날 A씨는 배를 빌리고 함께 데리고 갈 선원을 뽑아 중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배를 빌렸어요. 그 다음에 선원을 뽑아서 중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빌렸다는 말만 있지 내가 이 배를 빌리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부상에 기록을 했던 그런 내역이 없죠. 그 다음에 선원도 뽑았어요. 선원을 뽑았다 뿐이지 선원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했거나 뭔가를 주었다 아니면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따로 재산의 증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5년 5월 4일 A씨는 중국에 도착하여 무역상 왕대인에게 가지고 간 상품을 50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물건 사올 때 얼마 줬어요? 20억에 사왔죠. 근데 이번에 팔 때는 얼마다? 50억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손익계산, 즉 우리의 성과평가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의 발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품 팔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자, 현금이라는 자산을 받았죠. 얼마? 5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에 대해서 받은 현금이에요? 우리가 매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매출, 즉 수익 항목이죠. 이게 얼마다? 50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익 항목은 여러분 차변이라고 했어요? 대변 항목이라고 했어요? 무슨 항목이다? 자, 대변 항목이라고 얘기했죠. 왜 수익이 대변이라고 했어요? 얘가 나중에 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은 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이 이익은 어디로 간다고 했죠? 재무상태표상에 뭘 증가시킨다?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근데 자본의 위치는 어디예요? 대변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가 자본을 증가시킨다. 라고 해서 수익은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매출 원가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물건을 사왔을 때의 금액을 자,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과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항목으로 계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상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뭐다? 내가 물건을 사온 이 금액을 뭘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개를 한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온 물건 이건 얼마짜리였죠? 자, 20억짜리였죠. 근데 요 물건을 없애주고요. 이 물건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상품이라는 자산을 일단 얼마? 20억만큼 없애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 즉 비용은 뭐다?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성격이 여러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다? 이게 20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상품 사온 거 20억 있죠. 얘 지금 없어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수익이랑 비용 항목이 있는데, 자, 수익이 얼마다? 50억이다.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다? 30억이다. 그래서 뭐 계산할 수 있어요? 이익 얼마 나는지, 지금 우리 이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가 어디로 간다? 나중에 기말이 되면 이 자본 항목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예. 자, 이런 거를 왜 복잡하게 한 바퀴 돌려서 회계 처리를 하느냐 하면 이 성과라는 거를, 즉 성과라는 것,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6번 있어요. 25년 5월 5일에 자, 본국에서 팔 목적으로 도자기 30억 원어치를 사고 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50억 원을 받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도자기라는 상품을 또 샀죠. 그래서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자, 도자기죠. 얼마? 30억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리고 뭘 지급했을까요? 현금 지급했겠죠. 그래서 현금 얼마? 30억. 이렇게 여러분들 회계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년 6월 6일 날 본국에 도착한 A씨는 선박 임차료, 배를 빌려 갔을 때 그 배 빌린 비용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선박 임차료 1억과 자, 그 다음에 데리고 간 선원들의 급여 1억 원을 너네 수고했다 라고 해서 1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지금 비용 성격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현금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자, 현금이 총 얼마 나갔습니까? 여기 1억, 여기 1억이죠. 2억이 나갔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2억만큼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항목들 따라서 한번 나눠 줄게요. 자, 선박 임차료. 자, 이게 비용이에요. 성격이 얼마? 1억. 그 다음에 급여. 자, 선원들에 대한 선원들한테 수고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얼마?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는 다 비용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8번. 25년 6월 7일 날 A씨는 찾아온 사채업자에게 이자 비용 1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사채업자에게 돈 빌렸다고 했었죠. 그쵸? 자, 항상 채권자는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채권자는 첫 번째, 이자를 요구를 하죠. 두 번째는 원금을 제때 만기에 갚아라.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원금은 상환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자 비용 1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현금 얼마가 나가요? 현금 1억을 지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라는 자, 비용이 1억만큼 지출되었다고 여러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들을 종합을 하잖아요. 자, T 계정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저 분개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따라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거래가 기록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지금 모든 기록들을 이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잔액이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금 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래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자, 지금 10억이 생겼는데 하나는 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온 것이죠. 그래서 10억이라는 현금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사면서 중국으로 가기 전에 상품을 사면서 20억을 지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물건을 팔고 대가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현금 50억 원을 받았죠. 그래서 현금이 또 증가를 하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도자기를 또 구매했었죠. 그때 30억 원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선원들 수고했다 1억 급여 지급했죠. 그 다음에 배 빌려줘서 고마워 해서 배주인에게 임차료 1억 지급했죠. 그 다음에 사채업자야 니 돈 잘 썼어 하고 돈에 대한 대가 이자 비용을 지급을 했죠. 1억만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합계를 내보면 얼마가 되냐면 얘네는 70억 원이 되고요. 자, 얘네는 합계를 내면 얼마가 되나요? 자,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 암산에 약합니다. 자, 53억 원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자, 17억만큼 차이가 나죠. 자, 이 얘기는 뭐다? 지금 현금 계정에 차변 잔액이, 자, 차변이 얼마만큼 더 커요? 17억만큼 더 크죠. 그쵸?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 현금이 17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7억만큼이 현금 계정의 잔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차입금 내가 돈 빌려온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10억이 우리한테 들어왔었는데 어, 대변에 잔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0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우리가 얼마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매출은 얼마가 일어났었다? 50억이 일어났었다.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가 지출됐다? 총 1억. 이자는 얼마가 지출됐다? 총 1억.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품이라는 거 우리한테 증가 얼마 했어요? 처음에 물건 사올 때 20억 원만큼 생겼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나갔어요? 20억만큼 나갔죠. 물건 팔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얼마만큼 생겼습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30억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억어치를 구매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건을 팔았나요? 자, 도자기 30억 원어치 사왔는데 지금 물건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도자기 30억 원어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품 계정의 잔액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있죠. 자, 주주가 얼마만큼 돈을 넣었어요? 10억만큼 넣었었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 따로 한번 빼볼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았던 거에 대한 원가는 얼마였죠? 그쵸. 자, 총 상품 20억 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라는 거 총 우리 얼마 지출했습니까? 1억만큼 지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얘는 어느 재무제표에 들어가야 되나요? 현금이라는 거는, 자, 현금이라는 거는 재무상태표상에 자, 무슨 계정이죠? 자, 자산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산 항목 중에 현금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상품 살펴볼게요. 얘는
재무상태표입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야 됩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죠. 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항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이라는 건 뭐죠? 자, 얘는 부채 항목이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죠?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자본금이라는 거는 어떤 항목입니까? 자본 항목이죠. 얘도 재무상태표로 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출이라는 거 볼게요. 매출이라는 건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수익이라고 했죠. 그런데 수익, 비용, 이익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뭐다? 자, 손익계산서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상의 수익 항목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출에 대해 대응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매출 원가예요. 그럼 얘도 성격은 비용이고요. 어디로 가게 된다? 손익계산서로 가게 된다. 그 다음에 급여, 이자 비용, 임차료라는 거 있죠. 얘네 공통점이 뭐예요? 비용이에요. 이 매출, 즉 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원을 고용해서 선원에게 급여도 지급하고 배를 빌려온 다음에 배주인에게 임차료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사채업자에게 돈 빌려와서 이자도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익과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얘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손익계산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을 한번 모아줄게요. 모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총 우리 매출 얼마만큼 일어났어요? 50억만큼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물건을 50억에 팔았는데 이 물건을 사온 금액은 얼마였다? 총 20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매한 금액, 즉 항상 여러분이 판매 금액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는 거는 뭘 생각을 되냐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온 금액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억짜리 물건을 50억에 팔았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급여 항목, 임차료 항목, 이자 비용 얘들 각각 1억 원씩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25년 4월 2일부터 1225년이 되겠죠? 여기 타이포가 있네요. 여기서 요 기간 동안에 총 남긴 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50억에서 23억을 차감한 27억이 이익으로 남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남아있던 자산들 볼게요. 자, 자산 항목, 자, 총 지금 얼마 남아 있었어요? 자, 17억 남아 있었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있고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자, 여기는 도자기 30억어치 사온 거 아직 안 팔고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7억, 30억 이렇게 자산 계정에 잔액이 기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라는 항목 17억이랑 그 다음에 상품 30억 이렇게 자산 남아 있죠. 그래서 얘네 전부 다 계산을 하면은 총 자산이 47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랑 자본 항목도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사채업자에게 돈 빌려온 거 잔액 아직 안 갚고 있었죠. 이자만 지급했어요. 자, 총 얼마가 남아 있었다? 자, 10억 남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 주주가 우리 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그쵸. 초기에 10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차입금 10억, 그 다음에 자본 항목에 자본금 10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회사가 이익을 얼마를 남겼습니까? 27억을 남겼죠. 그리고 얘를 그대로 어떻게 했다? 회사 내부에 남겨놓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 항목이 원래 10억이었는데 얼마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 27억만큼 증가해서 총 37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 총계가 총 47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총계가 얼마? 10억이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총계 얼마? 37억이죠. 그래서 얘네 둘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47억 원이 돼서 자, 지금 재무상태표상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A씨가 이러한 모험을 떠나서 모험, 무역, 여행을 떠나서 총 벌어들인 건 얼마죠? 50억 원을 벌어들였죠. 그 다음에 얼마를 지출했어요? 23억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얼마 남겼어요? 27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 정도면 할 만한 장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에 뛰어들었던 이런 원천이 바로 이러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사례를 구축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막 이런 마진들이 막 4배, 5배, 뭐 10배, 20배 이렇게도 갔었대요. 그래서 어, 한 번쯤 위험을 감수하고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회계의 역사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하나 더 그냥 부연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예제에서는 1225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과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 예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예제에 있는 그 연도에서 약 270년을 더하면 역사적인 사건들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음, 우리 복식부기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루카 파치올리라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회계의 아버지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책에서 자, 읽지는 못하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 산술, 그 다음에 기하, 그리고 비율에 관한 그러한 어떤 산수와 수학과 그 다음에 기하학과 그 다음에 어떤 회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집대성한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 하면 1494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 그 피렌체나 베니스나 이런 그 중세 이탈리아의 어떤 상인들에게 기본적인 회계와 상업 입문에 대한 교재로 활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온 첫 번째 회계 교재가 바로 이 숨마 데 아리스메티카 지오메트리카 점점점점점점 이런 이제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X 퀴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상품의 구매를 위해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거래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재무 상태, 즉 재산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변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이 금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거래의 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상품의 구매를 위해 주문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인 줄은 대충 알겠죠. 그런데 재산상의 변동이 있었나요? 재산 변동이 없었죠. 그러니까 얘는 거래가 아닙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두 번째,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할 때 항상 차변에 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양쪽을 동시에 기록을 해준다.
양쪽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식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자, 총계정 원장을 이용하면 계정 과목의 증감 변동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 하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건 차변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등등등 이렇게 기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변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현금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쭉 적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현재 잔액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네 합계 내고 얘네 합계 내면 그 차이가 얼마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정 과목의 증감 변동 상황을 언제든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회계의 흐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차변이랑 대변이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이 파악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에 가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계정들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상거래를 하는 업종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개념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